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라입니다. 토픽 1은 ESG 경영 확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과제입니다. 이미 ESG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학습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ESG 중에서 오늘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셜 파트입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CSR에서 실적으로 이 소셜 파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CSV 활동에서 대표적인 게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권 경영이라든지 임직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직 문화, 채용, 인재 양성, 다양성과 포용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동반선장이라든지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고객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고객 권리, 보호도 포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요. 지역사회에 대한 CSR, CSV 활동입니다. 거버넌스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역 기배 구조에 대한 이슈는 아마도 회계나 재무 쪽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학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ESG 전략인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그룹사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물산이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작년 3분기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ESG 투자를 확대를 하고 지속가능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환경안전센터를 별도로 해서 지속가능 경영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아마 SK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에 앞장을 섰고 현재 16개 그 계열사 같은 경우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필요 전력의 100% 같은 경우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간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50년까지니까요. 현재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빨라요. 2025년까지 배터리 전기차를 56만 대나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 판매 목표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효성그룹이 나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로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 경영 2030이라는 전략을 수립해서 이와 같은 최고 경영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경영층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수립하고 있고 EHS라는 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행보가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2017년 대비해서 감축한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약 20조 원 규모의 ESG 상품이라는 투자 대출을 하겠다고 해서 KB 그린웨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일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거예요. ESG 공시를요. 그래서 2025년부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인바이러먼트적 소셜 이슈까지도 공시를 의무화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2030년부터는요. 전 코스피 상장사가 ESG 관련돼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지배 구조서 보고서를 지금까지 냈었는데 이거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하고 확대가 돼서 인바이러먼트 이슈, 소셜 이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까지도 실제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공시제도에 대한 변화 부분인데요. 실제 투자자가 이해하기도 쉽고 기업 부담도 줄어들고 또 어떻게 시장 실현 공시제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이용 편의를 제고하거나 기업 공시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실 것인가, ESG 책임 투자에 대한 기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인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이죠. ESG 책임 투자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단계적 의무화 말씀드렸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결권 자문사 가이드라인 제정 같은 경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체계가 구축되어 있냐는 것이죠. 2020년 7월부터 해서 CFO 직속으로 조직을 해서 삼성 반도체 지속가능 경영 사무국을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한번 제가 얘기 드리고 와야 되는데요.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CFO가 실제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CHO라고 해서 HR 파트에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FO가 맡고 있는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왜냐면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장 직속으로 해서 사무국을 편성해서 이제 현장 진짜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글로벌 시민사회 일원회에서 시티즌십 같은 경우 강화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위에도 뭐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권 경영이라든지 유엔 기업 인권 이행 원칙 그리고 뭐 국제 노동기구에 대한 핵심 협약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OECD 실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직원 및 우리가 협력사라든지 고객 이해관계자가 모두 이런 인권 사업의 운영에서 최우선 가치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리스크라든지 진단 실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출된 평가 결과를 갖고 어떻게 개선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지금 하나의 예시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같은 경우가 인권 이슈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로 환경, 감정노동, 차별, 결사의 자유 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안전보건, 사업 영향, 분쟁 관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도 있을 것이고 여성에 대한 아동, 외국인들이겠죠. 협력업체나 지역사회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보면 협력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여성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련돼서 원자재 도달 과정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영향 같은 경우 보시면 지역 사회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 하역 작업장의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하차장이죠. 하차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차장에 대한 안전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하역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작업에 대한 이행 실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스나 로봇 크레인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같은 경우도 안전성 확보에는 안전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안전 문화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코비드-19 이후에 이런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특별 안전교육이라든지 모바일 안전교육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마스터, 리스크평가 마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시스템을 갖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임직원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부분, 환경안전 담당자, 국내냐, 해외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인문교육, 기본 법정교육, 임원, 안전, 리더십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실시하고 있는 교육 시간들 같은 경우 성과를 여기다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해외 같은 경우 글로벌 EHS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든지 핵심 리더 과정으로 국내 초청 교육도 시켜요. 그리고 또 해외 사업장에 대한 환경 안전 교육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평가 마스터 같은 경우를 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지원하고 있고 2019년보다 20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화 교육 같은 경우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육자 전년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안전교육 단계도 이제 저희가 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안전문화에 대한 성숙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듀퐁에 이제 브래디 커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무관심 수동적 단계부터 시작해서 창의적 단계까지 가게 있잖아요. 그럼 삼성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 수준이 이제 자율적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지식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개인적 가치라든지 자신에 대한 배려라든지 실행 습관, 그래서 의식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창의적 단계까지 넘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상호 우존적이면서 실제 무의식적인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상대적 문화 성숙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인데요. 실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7개 내용은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많죠, 사실 73개 문항 같은 경우는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이 비즈니스 부분도 있고 people, work, leadership, 그리고 조직 효과성이에요. 예, 그리고 HR 시스템하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다 합니다. 실제로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임직원의 공정한 평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연결하려고 하고 목표 달성과 연결시키려고 하죠.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동조합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죠.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도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소셜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복지 향상 같은 경우, 그래서 직간접거리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인데요.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요. 이거 하나를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연 근무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40시간만 충족한다면, 그리고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휴가제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남성 출산 휴가도 요즘 강조되고 있고요. 육아 휴직 제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사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그쵸? 뭐 이거는 뭐 각사마다 특별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 이거는 이제 임직원 뭐 본인 뭐 배우자가 출산 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도 많은 이런 여행 패키지하고 연동을 해서 비용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뭐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또 할인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패키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채용 부분도 사실 ESG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셜 파트에서요. 그래서 미래 전략 기술 부분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우수 인재 채용 강화도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자리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별의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뭐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기업하고 협력업체 간 채용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협력업체 채용 한마당이라든지, 뭐 이건 특정사에 대한 온라인 협력사 채용관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비대면 운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애인 자립이라든지 성장 프로젝트라서 CRC라고, CIH라고 해서 실제 청년 장애인들의 인력 양성이라든지 체계적인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재 양성 성장 지원 프로젝트도 있고요. 오픈 메이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씨앗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IT 일자리에 대한 경영력 강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고용 안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시행하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리어 업 관련돼 갖고 이와 같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문가 양성 부분. 일하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OJT, 스트러럭처 언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더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량 진단하고 이에 따라서 경력 개발이라든지 역량 향상 계획 같은 경우 수립하고 상시 피드백을 리더가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상생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원청 기업의 노하우를 어떻게 협력사에게 실제 전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상당히 중복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연합 모델을 구성해서 실제로 평가받은 것 중에서 개의 우수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SK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자립성장 과정도 있고, 상시 나눔도 있고,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각각 회사마다 좀 약간씩은 다른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도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이슈인데요. 실제 제너레이션, 뭐 우리가 성별이니까 젠더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장애, 그리고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세대 간의 이제 차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가치관이면 경험, 취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성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지어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 관련된 이제 인증평가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실적으로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특정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련된 법률들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다양성의 정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증을 많이 받았죠. 포브스로부터 돼 있고, 다이버시티 관련된 것도 베스트라고 해서 미국 인권재단도 있고, 그렇죠? 미디어 코프 매거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다양성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젠더 페이 갭이라고 해서 실제 영국 법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정부평등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라고 돼 있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똑같은 역량이고 일을 하고 있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15% 정도의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었던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방성장 파트인데요. 실제 어떻게 경쟁사의 글로벌 생산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리드타임에 대한 불량용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리드타임 줄이고요. 그리고 폐각 비용도 줄이고 납기 준수율을 제고하는 매출의 향상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술 개발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거죠. R&D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판매 확대하고 판로에 대한 확대하고 또 성장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지원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ESG 관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그래서 155개 문항을 해서 진단을 하고 실제로 이 공급망에 대한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보건, 영역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자발적 리콜을 수행하든지 고객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의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는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또 에너지 효율성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판매하고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ESG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객 서비스에선 중요한 이슈 중에 또 있는 게 고객 권리에 대한 보호예요. 사생활 침해 안 하고 이중기종이나 어린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하고 데이터 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 요즘 실제 우리가 IT 소프트웨어 업계 중에서 이런 보안 정책을 쓰지 않아서 우리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안정보 로드맵에 대한 것들도 구축해서 실제 실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V 활동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동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이동이라든지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가치 모델을 창출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실제 혁신, 소통,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 혁신, 교통 안전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던 거 앞에 페이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셔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효율적인 노선과 배차 간격, 획일화된 교통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상적인 근거리 이동자들에 대해서 편리하고 좀 안전하게 바꿔주려고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셔클 앱을 통해서요. 이 지역 내에 있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호출하잖아요. 그럼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합승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차량이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서 17,000명을 탑승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오픈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UN SDG에 대해서 세 가지 사회공헌의 방향하고 성장이나 성과 측정에 대한 것인데 SK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들어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 성장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산 부분이에요. 각각 또 아젠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사회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 준법, 얼라이언스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사회공헌이라든지 협력사 지원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노동 인권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것들도 협력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협력사 교육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또 혁신활동 지원에 대한 것들. 그렇죠? 이거 그리고 이제 그 공급자에 대한 근로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광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협력사에 대한 tham 자에 대한 그 주요 항목별로 준수율도 살펴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ESG에서 소셜 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